북주선에선 이미 핵을 가졌습니다. 북한 권력층으로 침투해 그들이 어떤 일을 일으킬지 알아봐줘야겠어. 박 선생, 남조선 정보를 넘겨줄 수 있겠소?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장군께서 박 선생을 뵙고 싶어 하십니다. 네, 두 번째 소개드릴 작품은 한국 영화 공작. 많이 보셨죠? 네, 제가 워낙 윤종빈 감독 좋아하는데 윤종빈 감독은 딱 원하는 세계가 있는 것 같아요. 있어요. 어떤 한 시대에 네. 남자들의 어떤 세계를 다루고 싶어하는 욕망, 그리고 그거를 아주 밑바닥까지 잘 그려내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세계는 폭력으로 작동이 되는 네. 시대이기도 하고 또 항상 미시적인 부분 디테일도 뛰어나지만 또 전체적인 이야기로 보면 아주 거시적으로 보는 네.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윤종빈 감독의 역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공작인데 이 작품은 이 자체로도 뛰어난 면이 있지만 한국 영화사의 맥락에서 온 뛰어난 부분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한국처럼 스파이물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역사와 현실을 갖고 있는 나라가 거의 없잖아요. 근데 그동안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생각하면 상대적으로 예를 들면 뭐 검열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었을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문제를 다룰 때 이제 많은 할리우드 영화들이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수많은 대중 영화들이 그 할리우드적인 어법을 모방하다시피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남북 관계를 이용한 영화들의 상당수는 액션을 이용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영화는 굉장히 흥미롭게도 아까 모스트 원티드맨을 말한 그대로 이 영화에서는 실제적으로 총격전 같은 것이 거의 등장하지 않고 사실상 영화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말로 하게 되는데 첩보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결국은 말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모스트 원티드맨 같은 거를 봐도 우리가 함부르크의 첩보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상상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간에 보면 이제 김대중 대통령도 나오고 뭐 김정일도 나오고 그 당시 90년대니까 네. 한국적인 현실이 고스란히 녹아 들어가 있어서 영화가 더더욱 생생하게 들어온다 이런 네. 강점을 갖고 있겠죠. 기본적으로 취재를 했던 김당 기자의 그 넌픽션을 토대로 만들어져서 현실감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저는 윤종빈 감독이 존 르카레를 약간 인용 같은 장면들이 꽤 있습니다. 인터뷰에서 말하기도 했어요. 일단 제목부터 그렇습니다. 영어 제목이 더 스파이 곤 노스인데 추운 나라에서 온 스파이를 약간 패러디한 느낌 같은 게 있고요. 그리고 조진웅 씨가 연기할 때 처음 등장할 때 보면 약간 존 르카레 영화에서 나온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말하자면 팅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의 게리 올드만 룩하고 약간 비슷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약간 김당 기자의 넌픽션 플러스 존 르카레의 어떤 차가움 이런 것들 합한 게 아닌가 싶어요. 북한 권력층으로 침투해 그들이 어떤 일을 일으킬지 알아봐줘야겠어. 리책 또는 리명훈이라고 불리지. 자, 이 영화를 이제 말씀드리면서 이 영화에서 이제 좀 놀라운 부분들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물론 사건이 그렇기도 한데 영화에서는 이제 김정일을 이렇게 중요한 배역으로 등장시키는 것을 굉장히 당시에 신기하게 네. 그리고 배짱이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연출적으로. 왜냐하면 이런 영화를 할 때 이제 그 이런 이야기를 구성을 하는 어떤 실무자들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근데 실무자들의 이야기 속에서 김정일, 혹은 김대중 이런 역사 속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아주 거물급 정치인들이 등장하게 되면 이야기가 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것들은 괄호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강철비에서 보시게 되면 김정은 같은 인물이 유고 상태인 것으로 네. 지금 현재 사경을 헤매는 것으로 설정을 해서 인물 자체를 괄호쳐버리잖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김정일을 직접 등장시키고 그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배역으로 활용을 한단 말이죠. 그것을 어떻게 보면 이야기나 소재나 혹은 그걸 밀고 나갈 수 있는 것에 대한 감독의 확신이 있으니까 저 장면을 그렇게 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참 놀랍기도 하고. 배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보통 이런 영화를 만들면 제일 긴박한 순간 네. 최고의 하이라이트가 금강산 어디에서 관광지 것인가 호텔 인데 구상도입니다. 이 영화는 호텔 건축부터 주변 조성까지 흑금성이 총액 1,300만 김정일을 불 만나는 제가 유치할 수 있습니다. 하이라이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하이라이트 모든 준다는 수익은 것 자체가 네. 일단 5만 기본적으로 갈 배짱이 것입니다. 있고 한국의 현재 정치 시스템 혹은 정치 현실을 무시하고 난 내 얘기를 할 거다라는 어떤 신념 같은 게 있지 않고서는 이런 구성이 불가능할 것 같아요. 이명도 뭐 예, 장군님 도장 직소. 그리고 이제 이 영화는 이제 당연히도 액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과 말에서 나오는 어떤 심리전 같은 것인데 그런 것들을 굉장히 치열하게 치밀하게 잘 짜놔서 네. 보는 맛이 있죠.
박 선생과의 만남이 오늘 처음일지 마지막이 될지는 내 지금 답을 할 수는 없지만 아이고, 세상에 답 없는 문제가 한두 개입니까?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조수, 피척은 말이 오감에 막힘이 없으니 애들로 가지 말고 직선으로 가시죠. 남조선 정벌을 넘겨줄 수 있겠어. 서로 적대적인 남과 북의 어떤 핵심적인 사람이 만나가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일단 북이든 남이든 상대를 믿을 수 있을까 믿지 못할까가 핵심이지 않습니까? 모스트 원티드맨도 마찬가지고 첩보에서는 항상 그게 중요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를 믿을 수 있을지를 파워 테스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개성 왕릉에서 발굴된 고려시대 골동품입니다. 저희 쪽에선 처분이 힘드니 박 선생이 남쪽에서 현금화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말 북측에서 건너온 물건이라면 이럴 수가 없는데. 근데 이게 테스트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가짜라는 데 핵심이 있어서 상대는 진짜인 척하고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측 사업가 입장에서 본다면 이거를 만약에 진짜인 취급을 해서 비싼 값으로 줬다라고 해서 돈을 주게 되면 상대는 결정적으로 의심을 할 거고요. 반대로 이것을 그냥 싸구려 취급을 해서 그냥 돌려보내게 되면 이 사건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근데 영화에서는 그걸 어떻게 그러면 또 남측의 이 배짱 도둑한 흑금성이 해결하느냐? 너스레를 떨어서 해결을 하죠. 그렇죠. 내가 가짜 짝퉁 시계를 줬다고 지금 짝퉁 도자기를 주시면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연기가 안 되죠. 연기도 해봤는데. 부탁하신 거 골동품 처리 대금입니다. 에이, 차장님. 그 사람 무한하게 짝퉁시계 사줬다고 짝퉁으로 복사하면 어쩝니까? 사실은 배우하고는 너무 잘 맞는 거죠. 우리는 이제 황정민 씨라는 굉장히 뛰어난 배우가 연기할 때 굉장히 우리가 즐거움을 받는데 그 중에 하나는 너스레를 너무 잘 떠는 배우고요. 이 배우가 갖고 있는 독특한 인간미 같은 것이 연기에 녹아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극중에 이제 황정민 씨가 맡고 있는 흑금성, 이 박석영이라는 인물한테 투영이 되어 있고 반대편에 있는 또 이성민 씨가 연기를 또 굉장히 잘하시잖아요. 최고인 것 같아요. 근데 이성민 씨는 이 영화 속에서 얼마나 정확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너스레를 떨고 한 사람은 정확하게 찔러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둘이 같이 나왔을 때 그 연기의 합을 보는 굉장한 쾌감이 있죠. 북한은 현재 IAEA 사찰 이후 원자로 가동을 전면 중단한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어. 만약 영변 원자로 재가동 여부. 근데 이 영화에서는 뭐 황정민 씨가 주인공이긴 하지만 사실은 투탑 영화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상은 이성민 씨가 더 많이 받았어요. 아, 그래요? 이 영화를. 네. 어쨌든 남한이라는 체제와 흑금성이라는 존재, 북한이라는 체제와 리명훈이라는 존재, 사실 두 개가 비슷한 위치입니다. 그렇죠. 네. 두 체제를 일단 나라를 믿고 나는 그 나라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나라가 추구하는 방향과는 달리 휴머니즘이라는 인류가 원할 수 있는 절대 선을 더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체제와는 약간 불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체제를 버리고 휴머니즘을 택한 두 남자의 이야기 그렇죠. 같아요. 네. 그렇게 볼 때 굉장히 재밌는 게 이제 나머지 또 두 사람이 더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주지훈 씨가 있고 조진웅 씨가 있는데 그렇게 남쪽 두 명, 북쪽의 두 명이 만나는 이야기라고 만약에 본다고 치면 이 네 명이 한 명은 맵하고 한 명은 비둘기파라는 거예요. 네. 주인공은 둘 다 비둘기파라는데 중요한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네 사람을 같이 이렇게 보여주는 굉장히 흥미진진한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네 명 중에 세 명은 극 중에 후반부에 가게 되면 도덕적인 갈등을 하죠. 조직의 원리와 그다음에 자기 개인의 양심 사이에서 세 명이 굉장히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주인공들은 비슷한 선택을 하고 나머지 두 명 중에 한 명은 또 다른 선택을 하게 되죠. 그런 측면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첩보원처럼 엄정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틀림없이 마주칠 수밖에 없는 도덕적인 벽 같은 게 있을 거예요. 네. 그런 걸 모스트 먼티드맨이든 이 영화든 굉장히 잘 보여주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첩보원들의 디테일에 대해서 흥미로운 점이 많은데요. 네. 일단 그냥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머리카락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 머리카락을 옷장에다 놓고 돌아왔을 때 머리카락이 흐트러진 걸 통해서 상대방이 나를 도청 혹은 수색했는지를 알아차린다든지 뭐 그런 식의 작은 디테일들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이 영화에서 제일 잘 떨리는 장면이 뭘까? 카세트 테이프 넘어갈 때 아니겠습니까? 맥심은 보름 안에 쇼부 치야지. 보름이요? 보름 안에 되겠어요, 그게? 예, 당연하죠. 그래, 회장님도 소스 있으면 바로 토스 해주시고 서로 긴밀하게 통하면 될 것 같아요. 중국이나 일본 제품을 메이드 인 노스코리아 명찰로 달아서 다시 내보내는 거는 그럼 뭐 따로 생각하신 물품이 있으신 겁니까?
그런 식의 사물에 대한 디테일 그리고 첩보 디테일로 인한 서스펜스 같은 것들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면 사실 전혀 문제가 안 될 텐데. 그러니까요. 옛날엔 스파이하기도 참 10시간도 할 수 있는데 지금 네.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사실 이제 아까 제가 장르적으로 이 영화의 어떤 한국 영화에서의 위치가 굉장히 흥미롭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남북이 대립하는 상황을 둔 영화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영화들의 대부분은 북한 공작원이 남한에 내려오는 얘기란 말이에요. 남쪽에서 북으로 북파되는 경우의 이야기를 다룬 건 거의 없었는데 그런 쪽으로도 흥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윤종빈 감독이 저는 이제 최고작을 범죄와의 전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뛰어난 영화를 만들 때 그 작품이 한국 영화라는 게 굉장히 큰 강점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갱스터 장르에서 최고의 작품들이 미국에서 했던 것들을 한국에서는 그동안 조폭 영화라든지 이런 데서 볼 수가 없었는데 성공적으로 장르를 착종한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스콜세지적인 부분들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영화에서는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드디어 존 르카레의 소설을 영화화한 영국 작품 혹은 미국 작품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거기다가 또 이제 한국 영화 특유의 어떤 그런 정감 있는 부분들까지 같이 더해져서 사실은 굉장히 친밀감 있으면서도 그리고 아주 기술적으로도 그리고 또 뭐 효과적으로 미학적으로도 잘 만든 작품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윤종빈 감독의 이번 작품을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호연직이죠. 진짜 보기 드문 호연직이. 만약 통일이 된다면 그땐 기쁜 마음으로 위원장님의 잔을 받겠습니다. 참 호연직이 넘치는 멋진 대답이요. 그 호연직이라는 말이 뭘까? 어쩌면 윤종빈 감독이 하고 싶은 이야기. 정말 내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를 주위 눈치 보지 않고 할 줄 아는 할 수 있는 힘, 그게 호연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다면 어쩌면 윤종빈 감독이 제일 좋아하고 원하는 바는 호연직의 영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남북 관계를 다루는 영화가 이 영화뿐만 아니라 이제 남자 투톱으로 남북 이렇게 나오게 될 경우에 거의 모든 영화들이 브로맨스로 풀고 있어요. 이 영화에서도 그런 부분이 뒷부분에 있는데 이런 것은 약간 남북 관계의 어떤 특수성하고 관련이 있는 그런 것을 약간 가족적으로 풀어내는 그러면서 대중적인 어떤 접근을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무리 적대적인 위치에 있더라도 그 사람이 진정한 프로이고 그 사람의 태도가 진정으로 옳다고 생각하면 내가 지금 그 사람하고 싸우더라도 적에 대한 존경심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스파이 브릿지 같은 영화 그런데 그런 장면들을 한국 영화인 이 공작에서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이야기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게 사실은 이 영화만 그런 건 아닌데 적대적인 그 관계가 사실은 공생 관계였다라는 거를 그런 아이러니를 잘 보여주는데 이게 사실 외국 영화도 많은데 한국 영화에 유달리 이런 게 많아요. 예를 들면 최근 영화들 볼 때 설국열차, 군함도 혹은 이 공작 같은 케이스인데 이런 영화들을 보면 가장 세상에서 사이가 나빠야 될 것 같고 서로가 없어야만 살아나갈 수 있는 양측이 사실은 서로를 간절히 필요로 하는 공생의 관계다라는 것을 보여준단 말이죠. 국가안전기획부에서 해외 사업하고 있는 최 실장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대선 일주일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대남방송이나 김대중에 대한 기자회견이나 그 정도는 효과가 약하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떤 방법을 원하십니까? 총선 때처럼 군사행동 정도 어쩌면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현실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얼마나 조작된 현실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안보, 반공이라는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북한을 적대시했지만 어쩌면 북한이야말로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최고의 파트너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후반부에 그런 부분. 굉장히 의미심장한 후반부였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영화 외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드린다면 사실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현실 속에서는 이런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올까? 그 중에 하나는 한국이 처한 역동성하고도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영화는 이제 꽤 많은 돈을 들인 대작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영화를 99회까지 촬영을 했대요. 그럴 정도로 공들인 작품인데 촬영에만 6개월이 걸렸다고 하고. 공작이잖아요. 공들인 작품. 글쎄 말이에요. 노작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영화를 완성될 때까지 시간으로 따지면 1년 넘게 시간이 걸렸는데 사실 뭐 1년 넘게 걸리는 영화들이 충분히 기획되거나 만들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한국 사회가 워낙 역동적이다 보니까 이 영화가 크랭크인을 했을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던 당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영화가 크랭크업을 했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하던 시기에 전후한 시기예요.
그 다음에 그 이후 상황에서 후반 작업을 한참 하고 있을 때는 갑자기 북한의 핵무기 때문에 남북 관계가 극도로 경색이 돼서 전쟁이 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됐는데 그 위기를 다 넘겨서 개봉을 할 때는 갑자기 북미회담하고 남북 회담이 열리는 바람에 갑자기 또 화해 무드가 됐지 않습니까? 정말.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 현실에 토대하고 역사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이런 위치가 중요한 영화인데 기획을 할 수가 없어요. 네. 1년 뒤에 어떻게 될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년 전에 기획할 때는 굉장히 남북관계에서 대담한 기획이라고 딱 했는데 현실이 더 앞서가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심지어는 이제 또 북미 간의 대화가 굉장히 비관적인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면으로 본다면 와. 아, 그래요? 지금 그 말도 바뀔 수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요. 이제. 그러니까 네. 바로 그런 측면에서 기획을 하고 내다보고 하는 그런 어떤 대중적인 작품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쭉 얘기해 주시는데 네. 그동안 숨차죠. 참 많은 일들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근데 하지만 최근 들어서 강철비라든지 이런 맞아요. 뭐 공작 같은 영화들 보면서 한국 영화들도 대담해졌구나. 이제 정치를 떠나서 역사를 제대로 판단하고 역사의 재인식을 해야 될 시점이 된 거구나라는 인식이 많이 퍼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네. 한국 영화의 재도약의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맞습니다. 이런 영화들이 더 나와야지 아마 또 더 많은 영화들이 생겨날 것 같아서 네.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네, 저는, 공작이나 네. 강철비나 다 좋은 영화인데 이런 네. 영화들 개인적으로 참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투표원의 스파이 영화를 다뤄봤는데 마치 그 6개의 스파이 코드를 갖고 있는 네, 스켈레톤, 로즈 뭐 다 붙이면 암호가 되는 거예요? 글쎄요 말이에요. 아,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네, 이런 네. 특수한 옷을 입고 오신 네. 자, 두 편의 영화 중에 어느 영화를 더 좋아하십니까? 아, 이거 오늘 좀 약간 힘들고요. 사실은 모스트 원티드맨이 조금 더 좋은가 싶었는데 좋아하는 영화는 공작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최고의 장면이 모스트 원티드맨에 있어서. 아, 이거 너무 계산적이잖아요. 방송을 너무 진심으로 하셔야지. 저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다 저의 어떤 스파이로서의 네. 본능 같은 것들로 다 조작하고 있는 거고요. 엄정하게, 아, 냉정하게. 네, 최고의 영화는 공작으로 선택하겠습니다. 네, 네. 정말 훌륭한 영화고 재밌는 영화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더 궁금한 네. 그 좋아하시는 장면을 들어야겠습니다. 최고의 장면은 이 장면을 뺄 수가 없어서요. 어떤? 모스트 원티드맨의 마지막 장면. 똑같죠? 네. 그래서 이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어요. 다른 장면을 고를 수가 없습니다. 필립 시모 호프먼이 어떤 작전을 끝내고 간 이후에 빈 좌석. 필립 시모 호프먼은 떠나고 그 약간 온기가 있는 것 같은 좌석 그리고 그 택시 앞 유리창에 보여주는 풍경들이 어쩌면 그가 봤을 마지막 풍경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좀 먹먹해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 장면을 어쩌면 필립 시모 호프먼을 추모하는 의미에서라도 꼭 꼽아야 될 것 같아서 그 장면을 저는 최고의 장면으로 꼽겠습니다. 네. 저는 두 편 중에서 사실 공작이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보다 더 잘 만든 영화라고 저는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편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면 저는 모스트 원티드. 워낙 네. 좋으니까. 굉장히 잘 만든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많이 안 알려져서 더 알려드리고 싶은 생각도 있고. 최고의 장면도 사실은 모스트 원티드맨에서 골라야 되는데 지금 그 장면을 빼고 고르기가 어렵고요. 네. 그 장면은 두 가지 의미에서도 모두 고를 수 있습니다. 영화 안에서 군터 바크만이라는 사람이 느꼈을 그 마지막 장면에서의 부분과 그것을 촬영으로 담아낸 방식 자체가 탁월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화 외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필립 시모 호프먼이 마지막으로 우리한테 사실상 보여준 모습이 퇴장하고 그가 없는 세상을 보여주면서 떠난 것 같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인상적인 부분이 있어서 저 역시 살짝 얹어가는 걸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You have to make your reputation on being honest. I want to be a doctor. This isn't a game to me. I did everything I could. Okay. There's only one thing I value in this world, and that's loyalty. And without it, you are nothing. But above all, I am a man. This is my work. Hopelessly inquisitive man, just like you.
네, 이렇게 해서 이것이 스파이의 세계다라는 테마로 두 편의 스파이의 세계를 진진하게 보여주는 작품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둘 다 정말 좋죠. 네, 강력히 추천드리고요. BTV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